이건 100% 조작입니다. 과학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20년 가까이 악취 민원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2024년 가을, 베를린 국제환경학회장에서 터져나온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화자는 헬레나 마이어 박사. 유럽 도시 생태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20년간 40개국 하천을 발로 뛰며 연구한 권위자였죠. 그녀가 분노한 이유는 단 하나. 서울 청계천이라는 작은 하천이 보여준 믿을 수 없는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멸종위기종 28종이 서식하고 악취 민원이 20년간 단 한 건도 없다는 황당한 주장. 헬레나에게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직접 서울에 가서 확인한 진실은 모든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청계천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헬레나 마이어입니다. 베를린 생태연구소에서 20년 넘게 도시 하천을 연구해왔죠. 유럽 전역의 하천 40곳 이상을 직접 발로 뛰며 조사했습니다. 파리의 생강에서 벌초우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봤어요. 런던 템스강에서는 산업폐수로 물고기가 뒤집혀 떠다니는 광경을 목격했죠. 베를린의 슈프레강은 제가 매주 방문하는 곳인데 복원사업에 50억 유로를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확립한 이론은 단순했어요. 도심 하천은 반드시 썩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질수록 건물이 늘어날수록 하천은 죽어가죠. 이건 피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이 이론으로 15편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국제학회에서 5번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고 유럽연합환경정책 자문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도시와 자연은 공존할 수 없다는 명패가 걸려 있어요. 그게 제 철학이었거든요. 2024년 가을, 베를린 국제환경학회장에서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뒷자리에 앉아 발표를 듣고 있었어요. 30년간 참석해온 이 학회에서 놀라운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모든 발표가 예측 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동양인 발표자가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서울 청계천, 복원 후 20년간 악취 민원 없음. 멸종위기종 28종 서식 확인. 도심 중심부 하천 중 세계 최고 수질 등급 달성. 학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제 옆에 앉은 프랑스 연구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 아시아 국가들이 자주 하는 과장 아닌가?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또 시작이군. 중국을 포함한 동양에서 오는 발표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과장된 수치,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 하지만 발표자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수달 서식 확인. 백로번식 성공. 원앙 월동지로 활용 중. 이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틀어졌어요. 20년간 쌓아온 신념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과학자는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이 데이터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학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간 악취 민원이 단 한 건도 없다고요? 도심 한복판에서? 저는 마이크 없이도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작된 데이터라고 단언합니다. 발표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여전히 스크린에 떠 있었어요. 숫자들이 제 눈을 자극했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여러 동료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헬레나, 당신이 옳아요. 동양 미디어의 전형적인 과장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과학은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이죠.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서울행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작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가봐야 했어요. 제 20년 연구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레온 천이었어요. 독일 환경정책 자문위원장이자 제 오랜 동료죠. 중국계 독일인으로 유럽 환경정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헬레나, 뭘 하고 있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신중했어요. 서울에 가려고 해.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레오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헬레나, 그 나라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 작은 나라가 큰 소리를 내는 건 언제나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야.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뭔가 선을 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레오는 항상 중국 중심의 사고를 했거든요. 아시아에서는 중국만이 진짜 문명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과학자로서 확인하는 거야. 감정과는 무관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 한국 같은 주변국들은 중국을 따라하려고 필사적이야. 데이터 조작쯤은 일상이지. 레온의 편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솔직히 비슷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가 가서 정확하게 파헤쳐 올게. 그래, 빨리 돌아와서 그들의 거짓을 폭로해야 해. 유럽 환경 정책에 악영향을 주기 전에 말이야. 레온이 전화를 끊기 직전에 한 말이었어요. 그 말에서 정치적 야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서울행 티켓 예약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슬쩍 망설여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정말 가능한 일이라면? 20년간 연구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치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과학자의 회의주의가 더 강했어요. 거짓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노골적인 데이터 조작이라면 더더욱이요. 클릭.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럽 도시들의 하천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어요. 베를린의 슈프레강을 20년간 관찰한 기록들을 꺼내봤습니다. 2005년 복원 사업 이전에는 황화수소 농도가 3.5ppm이었어요. 복원 후에도 여전히 1.2ppm입니다. 돈을 쏟아부었지만 근본적 변화는 없었어요. 파리의 생강은 더 심각했어요. 매년 여름이면 악취로 시민들이 고통받습니다. 런던의 템스강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일 거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아무리 숫자를 조작해도 현실은 속일 수 없어. 창밖으로 베를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슈프레강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제가 지켜본 그 강이었습니다.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강.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에서는 다른 감정이 스물거렸어요. 기대감? 아니에요. 과학자에게 기대감은 독입니다. 혹시 정말 가능한 일이라면? 이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과학은 감상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제 경험이 말하는 건 명확했어요. 도시는 자연을 죽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며칠 후면 서울에서 진실을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찾아갈 진실이 제 이론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제 자신조차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복잡한 교통망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여기도 결국 다른 대도시와 똑같구나.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베를린이나 파리에 비해 공기가 맑았거든요. 스모그나 매연 냄새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어요. 첫인상이 좋다고 해서 속으면 안 돼. 저는 청계천 육가 인근에서 버스를 내렸습니다. 호텔에 짐을 맡기고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어요. 가방 안에는 독일에서 가져온 최신 정밀 측정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황화수소 농도, 암모니아 농도, 메탄가스 농도, 대장균 수치. 모든 오염 지표를 정확히 측정할 예정이었어요. 평화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어서 오세요. 신선한 채소 있어요. 바지 한 벌에 10,000원. 베를린의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더 활기차고 더 시끄럽고 더 인간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과학자는 관찰해야지 판단하면 안 되니까요. 저는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를 뒤로하고 교각 밑으로 내려갔어요. 바로 여기였습니다. 만약 하천이 오염되어 있다면 가장 심각할 구간이죠. 상업지구 한복판, 인구 밀도가 극도로 높은 지역.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폐수가 쏟아지는 곳이에요. 측정기를 꺼내 물에 담궜습니다. 화면의 숫자들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빨라졌어요.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순간이었거든요. 황화수소 농도 0.001 ppm. 암모니아 검출되지 않음. 메탄가스 0. 저는 측정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장이 아닐까 싶어서 껐다가 다시 켰어요. 배터리 상태도 점검했고 보정값도 다시 맞춰봤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이상하네.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베를린의 슈프레강 같은 경우 황화수소만 해도 1.2 ppm은 나오거든요. 파리 생강은 2.8 ppm이고 런던 템스강도 1.7 ppm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독일 시골 계곡물만큼 깨끗한 수준이었어요. 저는 측정 지점을 바꿔가며 다시 시도했어요. 혹시 운 좋게 깨끗한 구역을 만난 건 아닐까 해서요. 하지만 어디를 측정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다리 및 돌들 사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정화장치나 특수한 시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산소 공급 장치, 미생물 필터, 화학 중화 시설.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이는 건 평범한 돌들 뿐이었어요. 자연석으로 쌓은 호안, 물을 따라 심어진 갈대들. 인위적인 장치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분명 숨겨진 시설이 있을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때였습니다. 돌틈 사이로 검은 물체 하나가 스르륵 미끄러져 나왔어요.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플라스틱 봉지나 버려진 옷까지 같은 것으로요. 하지만 그 물체가 물 위로 고개를 내민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수달이었습니다. 크기는 60cm 정도. 윤기나는 갈색 털의 동그란 눈. 물방울이 털 끝에서 반짝이며 떨어지고 있었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그것도 이렇게 번화한 지역에서 수달을 마주하다니.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수달은 제가 있는 것도 모르는 듯 유유히 헤엄쳤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곳이 원래 자기 집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숨을 죽이고 관찰했어요. 수달이 물속으로 잠수했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입에는 작은 물고기를 물고 있었어요. 성공적인 사냥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저는 넋을 놓고 수달을 지켜봤습니다. 수달은 멸종위기종이에요. 게다가 환경 변화에 극도로 민감한 동물이죠. 수질이 조금이라도 나쁘면 절대 서식하지 않습니다. 먹이가 풍부해야 하고 안전한 은신처가 있어야 하고 번식 환경이 완벽해야 해요.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어요. 돌 사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수달의 배설물 흔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지나가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곳을 정기적인 서식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혹시 놀라서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그냥 눈으로만 기억하고 싶었어요. 이 불가능한 순간을. 수달은 10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물고기를 먹고 털을 다듬고 다시 헤엄치고. 완전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사람들의 발걸음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베를린에서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유럽 어느 도시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파리 생강에 수달이 살고 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런던 템스강에 야생동물이 번식한다고 하면 의사에게 가보라고 할 거예요. 제 머릿속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이론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도심 하천은 반드시 썩는다는 제 믿음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 특수한 정화 시스템이 있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지하에 숨겨진 고도 처리 시설, 24시간 가동되는 정화 장치. 수달이 물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오늘 측정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심지어 독일의 농촌 지역보다도 좋은 수준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늘 본 수달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그 자유롭고 평화로운 모습. 마치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런 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도시와 자연은 공존할 수 없어요. 제가 20년간 증명해온 사실이거든요. 혹시 내가 틀린 걸까?
이런 생각이 스멀거렸어요. 아니에요. 과학자는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하루의 관찰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분명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예요. 내일 더 정밀하게 조사해봐야겠어요. 지하 시설을 찾아내고 정화 시스템을 파헤쳐야 해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어요. 제 20년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계속 떠오르는 건 수달의 자유로운 헤엄이었어요. 그 순수한 모습이 제 마음 한켠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놓치고 있던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청계천 중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동교에서 응봉교까지 이어지는 구간이었어요. 어제보다 더 체계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 숨겨진 시설을 찾아낼 거예요. 새벽 안개가 물 위에 얇게 깔려 있었어요. 도시가 잠들어 있는 시간, 하천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측정 장비와 함께 수중 탐지기도 준비했어요. 혹시 물속에 숨겨진 정화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개 사이로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그림자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앙이었어요. 수컷과 암컷이 나란히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컷의 화려한 깃털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주황색, 초록색, 흰색이 조화롭게 섞인 아름다운 색깔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보석 같았어요. 암컷은 수수한 갈색 깃털로 수컷 곁을 조용히 따르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원앙도 수달처럼 환경 변화에 민감한 동물이거든요. 특히 번식기에는 더욱 까다로워요. 수질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안정성까지 꼼꼼히 따집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는 완전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들만의 비밀스러운 낙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수컷이 물속으로 고개를 집어넣어 수초를 뜯어먹었어요. 암컷도 따라해서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목을 쭉 뻗어 인사하는 듯한 동작을 했어요. 원앙의 구애 행동이었습니다. 이건 복원된 생태계가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자생적으로 돌아온 생태계야. 복원과 자생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복원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자생은 자연이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동물들이 이곳을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찾아온 거죠. 원앙 한 쌍이 이곳에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건 단순히 물이 깨끗한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식지라는 자연의 인증이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꺼내는 동안 원앙들은 계속 헤엄쳤어요. 때로는 물속으로 잠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 위에서 깃털을 다듬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경계심이 없어 보였어요. 사람이 지나가도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베를린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야생동물들이 인간을 이렇게 신뢰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유럽의 도시에서 새들은 사람만 봐도 즉시 날아가 버립니다. 저는 수중 탐지기를 꺼내 물속을 스캔해봤어요. 정화시설이나 숨겨진 장비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화면에는 자연적인 하천 바닥만 나타났어요. 인위적인 시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그날 오후, 저는 약속된 인터뷰를 위해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김도현 박사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의 책임자이자 20년간 이 하천을 지켜온 분이었어요. 시청 14층 생태복원팀 사무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벽에 청계천 사진들이 쭉 걸려 있었어요. 복원 이전의 모습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들이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압축되어 있었어요. 김도현 박사님은 생각보다 소탈한 모습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으로 잔잔한 눈빛에 차분한 말투. 전형적인 학자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뭔가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청계천은요? 박사님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러워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던 도시 생태학과 너무 다르거든요. 김도현 박사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만하죠.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처음에는 어땠나요? 20년 전 복원을 시작할 때 모든 전문가들이 실패할 거라고 했어요. 불가능한 꿈이라고 비웃었죠.
박사님의 눈빛이 잠시 멀어졌어요.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도심 한복판에 수달과 원앙이 살고 있다니. 박사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우린 시스템보다 먼저 사람부터 바꿨어요. 사람이요? 사람이 하천을 다시 품어야 물이 돌아와요. 박사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미묘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과학은 감상이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계속 창밖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 아래로 청계천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본 원앙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헤엄치고 있을 거예요. 헬레나 박사님. 김도현 박사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기술로는 물을 맑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을 되살릴 수는 없어요. 무슨 뜻이죠? 생명은 사랑으로만 돌아와요. 진심으로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만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와닿았어요. 과학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왠지 부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일 다시 한번 나가보세요. 이번엔 사람들을 관찰해 보시고요. 사람들을요? 청계천의 비밀은 물고기나 새들한테 있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박사님의 말투에 깊은 확신이 있었어요. 20년간 이곳을 지켜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원앙 사진들이 화면에 가득 떠 있었습니다. 한 쌍이 나란히 헤엄치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목을 뻗는 모습. 모든 사진에서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베를린에서 20년간 하천을 연구했지만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심에서 야생동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것도 번식 행동까지 하면서요. 사람이 하천을 품는다. 김도현 박사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학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이었습니다. 하천 복원은 기술과 시스템의 문제잖아요. pH 조절, 오염원 차단, 정화 시설 운영. 감정이나 철학이 개입할 여지는 없어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청계천은 모든 이론을 뒤엎고 있었어요. 기술적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김도현 박사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원앙 사진을 봤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과학자에게는 위험한 감정이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의 모습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거든요. 진짜 사랑으로 보호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하루 종일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측정 장비 대신 노트북과 카메라만 들고 나왔어요. 김도현 박사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관찰해 보기로 했거든요. 과학자의 눈이 아니라 한 인간의 눈으로 말이에요. 오전 10시, 광화문 근처 청계천 입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들 중 상당수가 청계천 쪽으로 시선을 던진다는 거였어요. 마치 일상의 작은 위안을 찾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 중년 남성이 다리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정장 차림의 회사원이었는데 물 위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치 아침 공기를 마시듯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의 얼굴에 순간 평화로운 표정이 스쳤어요. 베를린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독일 직장인들은 하천을 그냥 지나칩니다. 관심조차 보이지 않거든요. 조금 더 걸어가니 벤치에 앉은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셨고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둘 다 가끔씩 물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계셨거든요. 여보, 오리들 보이나?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셨어요. 목소리가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응, 오늘도 와 있네. 새끼들까지 데리고. 할아버지가 신문을 내리며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봤어요. 정말로 오리 가족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어미 오리 뒤로 새끼 3마리가 줄지어 따르고 있었어요. 20년 전엔 상상도 못했지. 할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목소리에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전, 청계천 복원 이전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는 슬쩍 다가가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연구자인데요.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웃으시며 대답해 주셨어요. 물론이지. 뭐가 궁금한가? 20년 전엔 여기가 어땠나요? 20년 전엔 여기 고속도로였어. 차들이 쌩쌩 달리고 매연 냄새가 심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옛 기억이 묻어났어요. 매일 이 길로 출근했는데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 여름엔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올라와서 정말 지옥 같았지. 할머니가 끼어드셨어요. 그때는 창문도 못 열었어. 먼지랑 소음 때문에.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우리 집 마당 같아.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표현에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 나오는 게 낙이야. 오리들 보고 물소리 듣고. 할아버지가 덧붙이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 집 마당 같다.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선 감정이었습니다. 진짜 애정, 진짜 주인의식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책하는 직장인들, 아이들 손을 잡고 나온 부모들.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청계천과 어우러져 있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다가왔어요. 남성은 자연스럽게 샌드위치 조각을 떼어서 새에게 줬습니다. 새는 경계심 없이 와서 먹고는 날아갔어요. 이런 상호작용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베를린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도시의 새들은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거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독일에서 온 전화였어요. 레온 천이었습니다. 헬레나, 어떤가? 조작의 증거를 찾았나? 그의 목소리는 조급해 보였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벤치에 앉은 사람들, 물가에서 노는 아이들, 평화롭게 헤엄치는 오리들. 아직 확실하지 않아. 뭐라고? 사흘이면 충분하지 않나? 레온, 상황이 복잡해. 단순하지 않아. 전화 너머로 레온의 한숨이 들렸어요. 헬레나, 감정에 휩쓸리지 마.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그러더니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독일 언론에서 내 소식을 듣고 있어. 독일 과학자가 한국 선전에 속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왔다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빨리 돌아와서 해명해야 해. 이대로 가면 내 명성에 큰 타격이 올 거야. 레온의 압박이 거세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진실을 확인하고 있어. 진실? 헬레나, 진실은 명백해. 그들이 데이터를 조작한 거야. 내가 그걸 증명하면 되는 거고.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압박감이 몰려왔어요. 제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했는데 정작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과학자로서의 냉정함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청계천 위로 석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를 따라가니 한 젊은 남성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금발의 파란 눈, 외국인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둘러서서 연주를 감상하고 있었어요. 연주 곡목은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이었어요. 물소리와 어우러진 바이올린 선율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연구자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요나스라고 해요. 저도 독일 사람이에요. 그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서 자주 연주하시나요? 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와요. 이곳이 너무 평화로워서요. 평화롭다고요? 요나스의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네,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이 시간에 파리 생강에 있으면 핸드폰 뺏겨요. 근데 여긴 밤이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의 말이 충격이었어요. 제가 알던 유럽 도시들과 완전히 다른 얘기였거든요. 정말요? 여기가 파리보다 안전하다고요? 제가 파리에서 3년 살았는데 밤에 혼자 나다니는 건 자살 행위예요. 근데 여기서는 요나스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청계천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가족들이 물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그랬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어요. 경계심이나 불안감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시스템인 건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라 사람들의 문화. 사람들이 하천을 지키고 하천이 사람들을 품는 순환. 이런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김도현 박사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하천을 품는다는 의미를 조금씩 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과학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감정과 문화로 환경이 보호된다니.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레온의 압박도 신경 쓰였어요. 독일에서는 이미 제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2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은 분명했어요. 수달, 원앙, 평화로운 시민들, 안전한 밤거리. 이 모든 게 거짓일 수는 없었어요. 내일은 더 자세히 관찰해봐야겠어요. 진짜 답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제 20년이 걸린 문제이니까요. 새벽 5시 30분, 알람도 없이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레온의 압박, 독일 언론의 조롱, 그리고 제가 직접 본 현실들. 모든 게 뒤섞여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냥 잠시라도 청계천에 나가보기로 했어요. 머리를 맑게 하고 싶었거든요. 호텔에서 나와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고 맑았어요. 베를린의 새벽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공기 중에 매연 냄새가 거의 없었거든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간간히 조깅하는 사람들, 출근 준비하는 상인들. 도시가 조용히 깨어나는 시간이었어요. 청계천사가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다리 위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플라스틱 봉지가 바람에 날리는 건 아닐까 했죠.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백로였습니다. 키 1m가 넘는 큰 새가 긴 다리를 쫙 펼치고 물가에 서 있었어요. 완전히 정지된 상태로 물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백로는 사냥을 하려는 거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백로가 사냥을 하다니. 베를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백로의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바람이 불어도 차가 지나가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속만 바라보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분, 2분, 3분. 시간이 흘러도 백로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하게 정지해 있었습니다. 오직 눈만 물속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인내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연계의 사냥꾼답게 완벽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함께 기다렸어요. 5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백로의 긴 부리가 번개처럼 물속으로 꽂혔어요.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부리에는 손바닥만 한 물고기가 꿰어져 있었어요. 성공적인 사냥이었습니다. 백로는 물고기를 몇 번 흔들어 기절시킨 후 머리부터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는 다시 다른 자리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여전히 느긋하고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곳이 원래 자기 사냥터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이건 불가능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백로가 사냥에 성공한다는 것. 이건 단순히 물이 깨끗한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완전한 생태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물속에 물고기가 풍부하게 살고 있고 그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백로가 안심하고 사냥할 수 있을 만큼 환경이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의미였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이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눈으로만 기억하고 싶었어요. 이 경이로운 순간을. 백로는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냥 성공 후에도 계속 물가에서 두 번째 기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한 마리를 더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완전히 편안해 보였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백로는 천천히 날아갔어요. 날개를 크게 펼치고 우아하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여유로웠어요.
내일 또 올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어요. 베를린에서 20년간 연구했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도심 하천에서 백로가 성공적으로 사냥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유럽 어느 도시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파리 생강에서는 물고기 자체를 찾기 어려워요. 런던 템스강도 오염이 심해서 물고기들이 병들어 있고요. 베를린 슈프레강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야생동물이 사냥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건 복원이 아니라 기적이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기술로만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시스템을 넘어선 무언가. 살아있는 무언가.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레온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헬레나, 독일 환경부에서 내 상황을 문의했어. 빨리 돌아와야 해. 저는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어요.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걸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금 본 백로의 사냥이 모든 걸 바꿨거든요. 이건 조작이 아니에요. 진짜 자연이에요. 진짜 생명이에요. 그날 오전, 저는 김도현 박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사님, 오늘 새벽에 백로를 봤어요. 사냥하는 모습을요. 아, 그 백로군요. 3년 전부터 거의 매일 와요. 매일요? 네, 이제 청계천 토박이죠. 관광객들이 사진 찍으러 올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물고기가 풍부해졌으니까요. 백로가 굳이 다른 곳을 찾을 이유가 없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청계천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물가를 바라보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백로를 찾는 모습이었어요. 아, 오늘은 없네. 한 중년 여성이 아쉬워하며 지나갔어요. 어제는 물고기 2마리나 잡던데. 동행한 친구가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백로의 일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출근길에 백로를 보는 게 당연해진 거죠. 이런 도시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과학적 언어로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데이터나 수치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였거든요. 도시와 자연의 조화, 인간과 동물의 공존, 살아있는 생태계. 진부한 표현들이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백로의 사냥은 그 모든 걸 압축해서 보여주는 순간이었거든요. 제 20년 이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백로가 보여준 건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어요. 도시에서도 자연이 살아 숨쉴 수 있다는 증명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김도현 박사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간 청계천을 관찰한 결과를 정리해서 질문하려고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제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시청 14층 생태보건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어요. 김도현 박사님은 창가 책상에서 보고서를 읽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평화로워 보였어요. 20년간 한 가지 일을 묵묵히 해온 사람의 고요함이 느껴졌거든요.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이건 조작이 아니에요. 하지만 비밀이 있죠? 숨겨진 시설이나 특수한 기술이요. 박사님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비밀요? 박사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우릴 처음엔 비웃던 사람들이 지금은 저기 벤치에 앉아 조용히 물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게 답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청계천변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나온 직장인들, 산책 중인 노부부들. 모두 자연스럽게 하천과 어우러져 있었어요. 처음엔 시민들도 의심했어요. 박사님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 깊은 회상이 묻어났어요. 20년 전 보건공사가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거든요. 시위도 하고 공사장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요? 돈 낭비라고 생각했죠.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거라고. 정치인들의 쇼라고 비웃었어요. 박사님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보건공사 초기 모습이었습니다. 공사판 같은 모습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하지만 우린 다르게 접근했어요. 시설보다 사람을 먼저 바꾸기로 했거든요. 사람을요? 2만 명의 시민이 보건 과정에 직접 참여했어요. 설계 단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말이죠. 박사님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시민들이 돌을 나르고 나무를 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의 얼굴에 진지함이 있었어요. 주말마다 가족 단위로 나왔어요. 할머니들은 도시락을 싸오고 아이들은 작은 모종을 심었죠. 박사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직접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된 거죠. 저는 그 사진들을 자세히 봤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정말 자기 일처럼 하고 있었거든요. 땀범벅이 된 얼굴들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박사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지금도 300명의 시민 모니터링단이 매일 청계천을 돌아요. 매일요? 네, 아침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저녁 산책 때. 자연스럽게 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고해줘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 24시간 내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있던 시민이 자연스럽게 말려요. 우리가 힘들게 만든 곳인데라면서. 강제로요?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대부분 미안하다고 하면서 주워가요. 때로는 버린 사람보다 말리는 사람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유럽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베를린에서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는 걸 말리면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내 자유를 침해한다고 화를 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함께 만들었으니까요. 내가 직접 손으로 놓은 돌이고 내가 심은 나무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청계천의 진짜 비밀을.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였어요. 사람들이 청계천을 자기 집처럼 아끼고 있었던 거예요. 남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돌아온 거군요. 동물들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박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안전한 곳인지 위험한 곳인지 정확히 알아요. 사람보다 훨씬 민감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보호하는 곳에만 와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벤치에 앉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휴식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집 마당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헬레나 박사님, 김도현 박사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기술로는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을 되살릴 수는 없어요. 생명을요? 생명은 사랑으로만 돌아와요. 진심으로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만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와닿았어요. 과학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현실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수달, 원앙, 백로. 그들이 청계천에 돌아온 이유. 물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심으로 환영했기 때문이었어요. 마치 우리와 함께 살자고 손을 내민 것처럼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박사님이 물어봤어요. 네. 조금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복잡했어요. 20년간 믿어온 이론이 무너지는 건 쉽지 않거든요. 도시는 자연을 죽인다고 믿었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청계천은 조작이 아니었어요. 기적이었어요. 기술이 아닌 사람이 만든 기적. 사랑이 만든 기적.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헬레나 박사님, 독일로 돌아가시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짜 복원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요. 그 말이 제게는 하나의 사명처럼 느껴졌어요. 내일이면 독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저녁 7시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방에는 측정 장비도 카메라도 넣지 않았어요. 그냥 맨손으로 나왔어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한 여성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는데 작은 새가 다가왔습니다. 여성은 자연스럽게 조각을 떼어서 새에게 줬어요. 고마워, 잘 먹어. 새에게 작게 말하는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조금 더 걸어가니 아이들이 돌다리를 뛰어넘고 있었어요. 어머니들은 벤치에 앉아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위험하다고 말리지 않았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독일에서 오신 연구자님. 며칠 전 만났던 할머니였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냥 산책하러 나왔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럼 잘 됐네요. 가끔은 그냥 즐기세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청계천 참 예쁘죠? 20년 전엔 고속도로였는데. 우리 청계천. 그 표현이 마음에 남았어요. 해가 지자 조명이 켜지며 물 위에 빛이 반짝였습니다.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가족들이 산책했어요. 한 젊은 커플이 물가에 발을 담그고 있었어요. 여기서 프로포즈 받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해?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잖아. 이곳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이 도시에서 자연은 위험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어요. 요나스였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연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밤 10시가 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가에 앉아 발을 담갔어요. 차가운 물이 제 발목을 감쌌습니다.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20년 전엔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 정말 많이 변한 거군요. 변한 게 아니야. 돌아온 거지. 원래 이곳엔 개천이 흘렀거든. 그런 시절로 돌아온 거야. 복원이 아니라 회복이었구나.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청계천은 조작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기술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기적.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독일 언론은 저에 대한 비난 기사들을 쏟아냈어요. 레온이 배후에서 조작하고 있다는 게 뻔했어요. 오늘은 국제환경학회 발표 날이에요. 제 20년 커리어가 걸린 순간이었어요. 학회장은 만석이었습니다. 뒷자리에는 레온이 앉아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레나 마이어입니다. 한 달 전, 저는 서울 청계천 데이터가 조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학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조작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켰어요. 수달 사진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수달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원앙 사진. 원앙이 번식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백로 사진. 백로가 성공적으로 사냥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시민들이 청계천을 가꾸는 모습.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2만 명의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복원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청계천 전경. 환경 복원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울 청계천 프로젝트 팀과 한국 국민 여러분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질문 시간이었어요. 정말 특별한 장치 없이 가능한 일인가요? 네, 오직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만 있었어요. 유럽에서도 적용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시민 의식부터 바뀌어야 하지만요. 행사가 끝나고 레온을 찾아갔어요. 헬레나,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나? 내가 본 진실을 말한 거야.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 세계 환경학자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을 직접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청계천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수달, 원앙, 백로, 그리고 시민들. 이제 저도 알아요. 진짜 환경 복원이 뭔지. 기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걸. 서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면 자연도 돌아온다는 것. 그게 청계천이 보여준 기적이었어요.